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체제 강의 챕터 4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라는 개념의 도입 원인,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현대 애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멀티 스레드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작하는 형태가 바로 이제 멀티 스레드 방식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애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 개의 타스크들이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스펠 체킹을 하면서 또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요청에 또 대응을 해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이 시리얼라이즈드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독립적인 실행 흐름들을 이제 스레드화해서 멀티 스레딩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또 처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부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프로세스 하나를 생성하는 작업보다 스레드를 하나 생성하는 작업이 훨씬 부하가 작은, 즉 라이트웨이트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실행해야 될 여러 가지 실행 흐름이 있다면 스레드 프로세스 대신에는 스레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커널 또한, 즉 운영체제 커널 또한 멀티스레드 방식으로 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흔히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스레드, 멀티스레드 기법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서버 아키텍처가 바로 이 가장 쉽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멀티스레딩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죠. 근데 이 서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수천, 수백만 개의 동시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각각의 요청, 리퀘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는. 그래서 그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버에서는 이제 각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서비스, 핸들링을 해주는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을 함으로써 그 스레드가 해당 요청을 전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웹서버라든지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사용자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있는 추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스레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베네핏으로는 뭐가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의 베네핏이 있는데요. 응답성, 자원 공유,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확장성,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responsiveness, 즉 응답성 측면에서 보시면 프로세스의 일부가 블러킹 된다 하더라도 이 해당 스레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스레드는 계속적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요청에 대한 대응하는 측면에서 응답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또한 자원 공유 측면에서 스레드를 사용하면 또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레드는 구조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제공하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에 스레드 상호간에 프로세스의 자원들을 공유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레드를 활용할 경우에 그 쉐어드 메모리와 유사한 그런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원 공유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스레드가 어떤 리소스들을 공유하고 또 어떤 리소스들은 별개로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프로세스 하나를 생성하는 것보다 스레드 하나를 생성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코노미 측면에서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컨텍스트 스위칭, 프로세스 간의 컨텍스트를 교환하는 것보다 이 한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 간의 스위칭하는 것이 훨씬 적은 오버헤드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서 아키텍처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레드 기반의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멀티코어 CPU 상에서 이제 병렬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시리얼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 사용자가 아무리 쿼드코어,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프로세서 코어 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을 보시겠습니다. 멀티코어 또는 이제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이죠. 이러한 병렬 아키텍처에서는 프로그래머에게 일종의 프레셔를 줍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시리얼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리 멀티코어 또는 멀티프로세서 환경에서 수행된다 할지라도 병렬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타스크를 이제 멀티코어 또는 멀티프로세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관점에서 프로그래머가 좀 사전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를 좀 쪼개주는 것이죠. 사용자 개발자가 계산하고자 하는 타스크를 병렬화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이 조금씩 수행할 수 있도록 액티비티 디비저닝을 이제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특정한 코어, 특정한 프로세서만 이제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서 코어나 다른 리소스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이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밸런싱이 되지 않은 거니까 병렬 리소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정한 프로세서, 특정한 코어만 너무 활용을 과도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리소스들은 이제 활용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언밸런스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제 극대화가 되게 되면 이제 시리얼라이즈된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들 역시도
여러 개의 프로세서 코어가 이제 각각 할당받을 수 있도록 자기 계산량을 균등하게 할당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스플리팅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스플리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데이터들 간에 쪼개어 나눠주는 데이터들 간에 데이터 디펜던시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쪼개서 나눠주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각 프로세서 코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이제 병렬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디펜던시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티코어 또는 멀티프로세서 환경을 고려를 해주는 작업 자체가 이제 사실 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러한 디바이딩 액티비티, 밸런스, 데이터 스플리팅, 데이터 디펜던시 관점에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리즘과 컨커런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용어 관점에서 약간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크게 구분 없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토익 시험 같은 거를 본다 그러면 토익 시험에서 패러럴리즘과 컨커런시가 나오면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운영체제 수업에서 이런 패러럴리즘과 컨커런시는 약간 이제 차이를 두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러럴리즘인 경우는 시스템이 한 타스크 이상, 하나의 타스크 이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실질적인 병렬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시에 2개 이상의 타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패러럴리즘이라고 하고요. 컨커런시의 정의는 이제 하나 이상의 태스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즉 동시에 완전하게 동시에 멀티코어 또는 멀티프로세스에서 완벽하게 동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서 상에서라도 이제 2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2 이상의 태스크들이 이제 동시에 수행되는 것 같은 메커니즘을 지원해주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컨커런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뭐 타임 쉐어링 시스템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은 프로세서가 하나인 환경에서도 이제 물리적으로 하나인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동작을 하고 있죠. 자, 다음 그림은 컨커런시와 패러럴리즘의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컨커런트 엑스큐션을 싱글 코어 프로세서에서 수행한 화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패러럴리즘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싱글 코어에서 컨커런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타임 기반의 타임 퀀텀 기반의 타임 쉐어링 기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타스크들이 이제 짧은 타임 슬라이스에 각각 실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T1, T2, T3, T4 그리고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은 주기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그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패러럴리즘을 실현한 그림에서는 코어 1과 코어 2에서 각각 T1, T2, T3, T4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뭐 특정 타임에 T1과 T2가 지금 피지컬리 패러럴하게 실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 시점에 T3와 T4가 실제적으로 병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이멀테니어스하게 실제로 2개 이상의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커런시와 패러렐리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그 스레드에서 어떠한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또 각각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좌측이 싱글 스레드 기반의 프로세스이고 우측은 그 멀티 스레드 기반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레드가 공유하는 데이터 구조는 지금 그림의 상단에 나오는 것처럼 그 코드, 데이터, 그리고 파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죠. 이 코드와 데이터와 파일에 대한 리소스들은 이 스레드가 서로 다른 스레드라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스트럭처가 되겠고요. 반면 그 레지스터하고 스택, 레지스터와 스택에 대한 리소스는 각 스레드가 고유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될 때 이 레지스터와 스레드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이제 유지 관리가 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스레드는 코드를 공유하지요. 코드를 공유하고 그 외에 전역 변수와 같은 데이터 파트도 이제 전역 변수 상수 같은 것들도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레드 안에 프로세스가 오픈하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라든지 아니면 소켓 디스크립터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공유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오직 그 레지스터, 이 스레드가 수행되면서 변경을 가하는 각종 레지스터, CPU 레지스터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역 변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함수 호출 상황 같은 것들은 이제 스택에 저장이 되니까 이 레지스터와 지역 변수 그리고 함수 호출과 같은 동작들은 각각 이제 스레드마다 고유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 안에서 이제 공유가 되는 리소스와 개별적으로 가지는 멀티 스레드 상에서 개별적으로 가지게 되는 스트럭처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레드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한 형태로 그 표시를 합니다. 이게 왜 스레드에 대한 표현이 될까요? 스레드가 원래 이제 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죠. 실행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이제 뭐 if, else 같은 구문이 이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f, else 구문을 이제 거쳐서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특정 부분은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조건이 참일 때 그리고 else 파트는 이제 이렇게 뛰어넘어서 실행을 하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양을 표시를 직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스레드의 표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실행의 흐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암달 슬로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죠. 암달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암달의 법칙은 우리가 그 추가적인 프로세싱 코어를 배치를 했을 때 이 운영체제 수업에서 볼 때는
추가적인 프로세싱 코어를 더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를 더 추가를 했을 때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추가를 한다고 해서 성능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만큼 비례해서 향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도 전혀 성능 향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아까 스레드 개념을 말씀드릴 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얼만큼 개발자가 이 병렬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한 부분, 시리얼하게 수행되어지는 부분을 S라고 가정을 하고 또 프로세싱 코어의 개수를 N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우리가 하드웨어 리소스 증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스피드업은 보통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S는 시리얼한 부분이죠.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리얼하게 수행되는 부분이 S인 거고 1-S는 당연히 이제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부분이겠죠. S가 시리얼 포션이니까 1-S는 그 나머지 즉 패러렐한 포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드웨어 리소스 프로세싱 코어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은 시리얼한 부분은 아니죠. 병렬화되어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 리소스가 추가됨에 따라 더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스레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멀티코어에서 더 빠르게 수행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그냥 스레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시리얼한 포션으로서 하드웨어 코어가 늘어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수식에서 이 프로세싱 코어의 개수 n을 1-S 부분에만 나눠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싱 코어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n배만큼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이제 1-S 부분에만 이제 n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드업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1 나누기 요거 나누기 이제 요거 분의 1과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의 패러렐한 부분이 75%고 시리얼한 부분이 25%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세싱 코어를 1개에서 2개로 증가를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스피드업은 이제 최대 1.6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냐면 하드웨어 리소스를 무한히 증가시킬 때 과연 최대 얼마까지 성능 향상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할 때 이런 암달의 법칙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세싱 코어를 하나에서 2개로 늘렸을 때 최대 1.6배 정도까지의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최대 1.8배까지 성능 향상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어느 쪽에 하드웨어 리소스를 더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론적으로 아예 무한대까지 하드웨어 리소스, 즉 프로세싱 코어를 늘렸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최대 얻을 수 있는
어퍼 바운드, 성능 향상의 어퍼 바운드는 이제 시리얼한 파트에 디펜던트하다라는 결론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1분의 s가 되는 거죠. 왜냐면 n이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요 n분의 1 나누기 s가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값은 이제 0인 거죠. 0에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s분의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리얼한 파트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 스피드업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레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레드는 사용자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유저 스레드죠. 이러한 유저 스레드는 일반적으로 유저 레벨의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유저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유저 레벨의 스레드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리눅스 계열 운영체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pthread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윈32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에 인디펜던트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를 들 수가 있죠. 이 자바에서는 자바의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각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이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해당하고요.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사용 방법이 다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 사용 방법을 익혀두시면 다른 스레드 라이브러리, 유저 레벨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이 익숙하게 아주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저 레벨 스레드 외에도 우리가 쉽게 사용해 볼 기회가 그렇게 잘 있지는 않습니다만 커널 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 내부에서 커널 수준에서 이제 사용되는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이 각 운영체제별로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이러한 커널 스레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리눅스 같은 공개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커널 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굳이 운영체제 소스 코드 전체를 이제 컴파일하고 이럴 필요 없이 만약에 리눅스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게 되면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부에서 커널 스레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 커널 스레드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널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좀 살펴볼 내용은 pthread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바 스레드나 윈32 스레드도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기본 스레드 사용법을 배우기 용이한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pthread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pthread에 대해서만 사용법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thread 라이브러리는 대체적으로 그 유닉스 운영체제,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도 pthread 라이브러리를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유닉스 운영체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pthread 기반의 스레드 라이브러리 사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초반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include 구문이죠. include 구문 stdio를 사용하는 부분에 이제 하나를 더 include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pthread.h라고 하는 include 파일을 하나 더, 헤더 파일을 하나 더 include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thread 라이브러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자리 구조를 사전에 좀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thread ID, 즉 thread identifier를 보관하기 위한 pthread t 타입의 tid 변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pthread attribute를 이제 스레드에 대한 pthread를 통해서 생성되는 스레드들의 attribute를 저장하기 위한 이 attribute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id하고 attr에 대한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시고 나면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제일 초반에 이제 initialization하고 create 해줘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즉 pthread attr이라고 하는 attribute 변수, 아까 선언하신 거를 이제 초기화 해주는 함수가 pthread attr ini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생성한 attr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호가 붙었죠. 주소를 넘겨주시면 이제 이 attr 구조체 변수를 내용을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attr 변수, 초기화된 attr 변수와 아까 생성한 thread id 변수를 아규먼트로 같이 넣어서 pthread create 함수를 불러주는 거죠. 이때 세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이 runner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여기 있는 함수입니다. 즉 이 pthread 라이브러리의 thread로 수행시킬 함수의 이름,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이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수행할 때 부가적으로 아규먼트로 넘겨주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함수 포인터 다음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규먼트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thread create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 runner라고 하는 스레드로 동작될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이 upper라고 하는 변수가 받은 숫자 값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제 i라고 하는 인덱스 변수를 일씩 증가시켜가면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값을 합산을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 전역 변수로 아까 이쪽에서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레드에서 공유하는 데이터 구조가 있고 스레드가 고유하게 갖는 데이터 구조가 있죠.
근데 스택과 레지스터를 스레드가 이제 고유하게 갖고 있고, 즉 지역 변수와 뭐 함수 호출,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만 이제 스레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전역 변수, 즉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리소스를 전부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m 변수에다가 결과를 합산하는 것은 이 외부, 이 스레드가 아닌 부분, 여기까지만 스레드죠, 지금. 요 바깥 부분에서 이 sum을 찍는 행위에 의해서 스레드가 계산한 값을 이쪽에서 찍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sum 변수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pthread create를 하고 나서 여기 pthread joi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pthread join이라고 하는 명령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thread create를 하고 나서 이 join 함수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이 printf로 sum 변수를 화면에 찍어주게 되면 이 결과값이 완전히 이 러너라고 하는 스레드에서 실행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초창기에 이 sum 변수 값이 화면에 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메인 함수가 이렇게 수행이 메인 스레드죠. 메인 함수의 메인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있고, 여기 요 순간에 이제 pthread create를 했으니까 이때 이제 pthread라는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실행이 되기 시작한 거죠. 스레드. 근데 메인 함수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pthread 수행하고 나서 바로 이 시점에 pthread 조인을 하지 않고 바로 printf를 찍게 되면 이 pthread가 원래 여기까지 와서 실행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결과가 다 저장이 돼서 exit가 될 텐데요. 근데 이 시점이 아닌 이 시점에 이 pthread sum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찍은 값은 완전한 이 sum의 결과 값이 아닌 거죠. 이때 찍어야 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이 sum이라고 하는 변수 값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미완의 결과물이 화면에 찍힐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thread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tid를 아규먼트로 넣어주게 되면 요 시점에 이제 메인 스레드가 계속 대기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의로 다음 함수, 다음 요 printf문으로 진행해서 계산이 다 끝나지도 않은 sum 변수 값을 찍는 거 대신에 이 별표 순간에 계속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메인 함수는. 그래서 pthread 수행이 끝나고 이 pthread exit가 호출되는 순간 이 pthread join이라고 하는 함수에 다시 이제 리턴이 됨으로써 이제 블록되어 있던 게 다시 이제 resume 되면서 이 printf로 sum 값을 찍고 종료할 수 있도록 실행이 재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hread join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